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처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은 딱 청약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개념 잡고 의 잡고 정의 잡고 그 다음에 요건 활용하고 그 다음 방법 방식에 대한 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효력에 대해서, 그래서 효력은 발생과 소멸을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 있다라고 하면 종류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청약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대한 개념을 청약과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라. 됐죠? 1번 청약의 의 나왔고요. 그래서 이 청약의 의라고 하는 부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쓰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성립. 그래서 계약은 무엇이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서 성립한다. 이하 뭐 청약 중심으로 상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가장 무난합니다. 당연히 청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만의 용어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청약의 요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10점짜리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랬고요. 사례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일하다. 그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CISG 14조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옮겨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 청약의 방법 및 대상. 그 다음에 4번 청약의 효력 발생. 그래서 발생 도달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도달 얘기가 나오면 CISG 24조도 같이 활용해서 도달의 정의를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번 청약의 효력 소멸.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올해 시험에도 이거 나왔잖아요. 뭐 설명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놓치지 않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8가지를 다 썼냐 안 썼냐, 두 번째 썼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나만의 용어로 썼느냐 아니면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10점 만점에 이런 거 10점도 가능하죠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만 두어 개 빼먹고 용어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썼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받아봐야 뭐 6점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1점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은 최대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청약의 유형 종류가 나오면 중요한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뒤로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른 분류를 확실하게 해놔라. 정 써먹을 데 없으면 의에다 쓰면 돼요. 의에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불확정 청약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나 그 청약의 유형에서 공부했는데 라고 하고, 청약은 기준에 따라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다. 네가 물어본 불확정 청약은 이른바 확정형 여부에 따른 기준인 것이다. 이하 상수를 할게.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특히 조건부 청약에 대해서는 정리를 따로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이른바 특수 청약의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조건부 청약마다 추가적으로 같이 좀 연결시켜서 뒷단의 개념이랑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멘트를 드렸죠. 그 내용을 눈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요거는 그러니까 플러스 뭐 0.5점 플러스 1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충분하게 다 쓰고 그 다음 뒷단에 나와 있는 뭐 어떤 거래 형태랑 결합을 해봐 하는 것, 또는 결제 형태랑 결합을 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거래 형태가 뭐 적합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7번 청약의 유인 시험에 2번 나왔던 부분이고, 물어본 컨셉은 동일했습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우측에 나와 있는 청약과의 구별 기준이죠. 뭐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 쓸 때 이게 절대적인 분류 기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5가지에 따라서 A는 청약, B는 유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유인이 될 수도 있고 청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낙 역시 동일하죠. 그다음 7번 유의점 같은 데는 뭘 쓰면 된다 그랬어요. 7번 유의점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그냥 뭐 청약 또는 유인 또는 승낙 이 3가지 개념을 당사자가 쓰는 용어만 가지고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승낙처럼 보이는 또는 오퍼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하여야 된다.
또는 그게 청약의 유인이 청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시 유의점 이런 것들은 거의 결국은 다 뭐예요? 그냥 합의, 확인, 명시 요런 내용을 하면 거의 다 들어맞죠. 그렇죠? 계약의 성립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승낙의 법리 똑같죠. 의정의는 계약의 성립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승낙 얘기를 할 때는 승낙 시점이 계약의 성립 시기, 즉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승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의미를 더 붙여주시면 되겠고, 원칙, 경상의 원칙, 승낙의 요건 5가지. 그 다음에 효력 발생,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시험에 요것도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한일역 및 독일 비엔나 협약을 외우는 것인데, 그쵸, 외우는 것인데 이거를 특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물어봤을 때도 빨리 시간 지체 없이 쓸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표를 답안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둬라 라는 얘기입니다. 4번 유의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써야 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제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제별로 따라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소멸 도달주의 한해서 논할 수 있는 개념이다. 6번째 유효하지 않는 승낙,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형태의 승낙.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나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요 파트가 되겠고, 논문의 거의 대부분과 청약 승낙에 대한 논문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승낙의 유효성을 다루는 논문이 거의 다다. 그래서 요거 접근하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 정확하게 쓰고,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승낙은 경상의 원칙이야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제별로 특정 조항을 활용해서 완화, 즉 유효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승낙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을 인정한 법제들이 있어. 결국은 CISG의 19조, 20조, 21조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19조.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그러니까 논문의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5번은 별표 치시고요. 이걸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마지막에 목자를 하나 더 따거나 아니면 결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연 승낙의 유효성도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의 다툼 별표 치시고 이것도 10점짜리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후 송부 서식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이른바 충돌 제거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책 별표 치시고 여기에도 역시 이른바 완전 합의 조항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개념을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뭐 문서와 유형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유인물 잠깐 넘어오셔가지고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머릿속에 개념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